단돈 8만 원으로 이것을 사서 300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금의 뒤를 잇는 대체 화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거품으로 사그라질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가상화폐 얘기로 들썩들썩하죠. 요즘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도대체 가상화폐가 뭐냐? 이게 진짜 화폐 맞냐?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둘째로는 가상화폐 가격이 이게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만든 화폐처럼 광범위하게 쓰여질 것인가? 뭐 지금 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最初はそうした方が立派な 요즘 가상화폐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기 때문에 쉽게 논쟁이 붙고요. 또 뭐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했고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가상화폐가 나쁜 종말을 맞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상화폐와 또 이게 부부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걸 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쉽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돈이죠. 뭐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또 그렇다 뭐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도 않는 그런 컴퓨터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일 뿐이죠. 그런데 이 실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걸 우리 국민 중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최소 300만 명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게 한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등장한 지 이제 10년도 채 안 되는데 주식에 버금갈 만큼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걸까요? 도쿄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지마 씨는 방 한 칸을 트레이딩 룸으로 꾸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3년 전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는 올해 초 세계적인 가상화폐 붐에 힘입어 큰 수익을 얻었다. 僕1000万スタートですね。はい。で2015年の2月か3月から始めてるんで、そこから今厳密にいくら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言えないんですけど、運億っていう言い方で、数千万とかですね。日本円で3000万とか4000万ぐらいですね。はい。1日で。 다니던 증권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수천 번의 거래를 반복하는 가지마 씨. 그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매력은 무엇일까? 365日24時間取引できますと。で、あまりその株と為替と違ってまたそういう機関投資家っていう人たちが入ってきてない
状況なんで、割とそういうこういう個人投資家でも勝ちやすい市場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가상화폐 열풍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송신자를 숨겨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연구하는 대학생 동아리도 생겨났다. 20명이 넘는 회원들은 출신 대학도 전공 분야도 모두 다르다. 일단 투자를 하더라도 알고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4개로 나눠진 팀은 각각 거래소 분석, 각 나라별 입장 정리, 코인 차트 분석, 주요 코인들을 조사한다. 각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토론도 이루어진다. 어차피 나는 투자하면 안 된다 입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썼어. 사기야 사기. 갖고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며 투자하다 보니 수익률도 상당하다. 여유금 한 10몇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벌으면 좋고 뭐 못 벌면 그냥 경험이나 치자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은 돈이 벌려서 수익률이 좀 높았어요. 네, 꽤 나고 있습니다. 말은 좀 못하지만 네 그냥 번 것 같아요. 용돈 정도. 네. 카메라 끄면 말할 수 있어요. 가상화폐의 매력에 끌려 진로를 바꾼 학생도 있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김동은 씨. 재미삼아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는 아직 20대인 그에게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뭐 당시에 용돈 뭐 그냥 학생 용돈 한 50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근데 한 2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샀을 때인데 한 2에서 3만 원 사이. 근데 순식간에 한 2달 만에 그게 3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뭔가 무시무시하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IT에 능했던 김동은 씨는 가상화폐 개발 과정을 공부하며 그 가능성에 매료됐다고 한다. 그는 가상화폐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청년들이 하기는 힘들고, 근데 가상화폐는 언제든지 바로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넣으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상화폐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뭐 젊은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잘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 바로 이 저항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도 바로 이런 이유로 탄생을 했거든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 논문의 서론을 보면 어떤 취지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돈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2008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Occupy Wall Street, 즉 월가를 점령하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죠. 자금은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는 것으로 충당을 했고, 근데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이 보조금을 받은 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입니다. 한 사람이 수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죠.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 거품을 만들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그 은행들, 금융기관들 살려낸다고 돈을 팡팡 찍어내느냐.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는 월가를 점령해서 뭔가 바꿔오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사토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기존 화폐의 문제들을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상의 화폐를 만들고 또 누구나 그 화폐 발행에 참여를 하고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화폐 공급량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획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사토시 노무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최초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상대로 이 거대한 실험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뜻을 품고 탄생한 비트코인이 처음에는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비트코인 한 개가요, 믿기 어렵지만 그때는 0.4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4원밖에 안 됐어요. 4원. 라스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자를 한 판 사는데요, 비트코인 10,000개를 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 파는 사람이 불쌍해서 2판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얼마겠어요? 10,000개 곱하기 1,000만 원이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 피자 2개에 2판에 1,000억. 야, 이거 대단하죠? 비트코인 값이 수십만 배 상승한 겁니다. 피자 2판을 사기 위해 10,000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했던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르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사용해서 물건을 또 이렇게 살 수 있는데도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거기에 일본을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은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가상화폐 대국이다. 이를 반증하듯 일본의 거리 곳곳에서는 가상화폐 광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번화가의 가장 좋은 광고판을 가상화폐 광고가 차지할 정도다.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판매업체 빅카메라. 매장 곳곳에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전국 모든 매장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빅카메라. 직접 물건을 구매해봤다. 비트코인 거래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갖다 대고 인식을 하면 바로 지불이 돼버렸어. 0.003373 비트씩. 決済方法が増えればその分お客様の便利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で今回導入いたしました。ビットコインでお会計ができるからビッグカメラで買いたいというお客様やはりいらっしゃるので、それだけでも当店にとっては大きなメリットとして考えております。 도쿄 번화가의 회전 초밥집. 이 가게는 3년 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25,000여 개.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ビットマップ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ビットコインが使えるお店が出てるところが、そこでここを知った。1ヶ月に50件から70件ぐらい、多い時で100件ぐらいありました。 가상화폐 결제가 활발해진 데에는 일본 정부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업체 비트플라이어. 一番直近開示したのが去年の12月に100万人を突破というものを発表いたしました。市場全体では12月に2017年の12月に 13.4兆円の取引高がありました。 비트플라이어는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도 발을 뻗고 있다. 지난해 룩셈부르크에 지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비트플라이어는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정보 공유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we also actual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users. So we have the study group every 2 weeks. I see. So we can sort of actually telling the technology to technology the too, yeah. governments, banks, users, company. 아직까지 일본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현금 사용률이 70%에 달한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은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동전과 지폐가 필요 없는 올림픽으로 선언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시킨 거죠. 그에 반해서 중국은 일본하고 완전히 반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이를 정도였었거든요. 이랬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딱 못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상화폐가 외국으로 이 돈을 빼돌리는, 위안화를 빼돌리는 건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를 장려하고 또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국의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3월 16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전체 시장 규모가 약 344조 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00조쯤 되니까요. 뭐 비슷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거래량이 약 1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게 거대한 시장의 실체로 이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대체 어디에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강원도 강릉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은 가상화폐를 생산하는 채굴장이다. 채굴이라는 말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내부 모습. 모니터 없는 천여 대의 컴퓨터들이 뜨거운 열기와 굉음을 내며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다. 채굴기는 가상화폐의 종류에 따라 그 기종이 달라진다. 여기를 보면요, 이거는 라이트 코인을 캐는 장비고요. 아식 기반으로 돼 있는 라이트 코인만 캘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연산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를 말한다. 어려운 암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작게는 200만 원에서 채굴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경우에는 7, 800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채굴이란 무엇일까?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개인 간에 거래된다. 채굴은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인증이다. 거래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는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는다. 수많은 거래 기록을 10분 단위로 묶어 암호화한 것을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은 채굴이라 불리는 인증 작업을 거쳐 블록체인으로 연결된다. 이곳에선 주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채굴한다. 이거는 이더리움을 캐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밑에 어제는 1.43, 엊그제는 1.36 이렇게 채굴하는 양은 난이도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 한 10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가상화폐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어 시간이 갈수록 채굴 난도가 높아진다. 그에 따라 전기료 등 채굴 비용도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강원도의 채굴장이 위치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서 1일 약 20개 정도를 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가로 봤을 때는 뭐 1일 약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채굴하면 뭐 탄광에서 이렇게 금이나 석탄을 캐면 저 땅굴 속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방금 보신 채굴속은 이미지가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다 배제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블록체인이란 건데요. 블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덩어리, 뭐 이게 구역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체인이라는 건 이 고리, 연결. 그러니까 블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영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보낸다든가 할 때 거래가 발생하죠. 금융 거래가 디지털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장부는 거래된 내역과 그 내용을 정리한 머리말 그리고 이 고유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장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거래 내역 장부를 디지털로 처리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를 했죠. 안 그러면 뭐 누가 뭘 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암호를 탁 걸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블록 내에 기록되어 있는 머리말 또 고유 번호 이런 것도 다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정을 하거나 위조 변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암호화된 장부에 암호를 풀고 또 암호 장부를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관을 해 두는 그 곳을 노드, 영어로 NOEDE 그렇게 노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암호를 푸는 채굴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게임을 하듯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채굴소를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뭐 비싼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대 수천 대를 갖다 놓고 막 어려운 계산을 해서 그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또 전기 소모도요. 그 컴퓨터가 전기를 많이 먹고 열이 뭐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냉방을 아주 세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요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든지 아세요? 이 전기료가요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쓰는 전기만큼 든답니다. 그래서 해독한 장부도 보관해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채굴소 또는 노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어 주자. 이게 사토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쓰지 않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왜 블록체인을 꼭 써야 되죠? 뭐가 유리할까요? 블록체인을 쓰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잖아요. 그죠? 그 우리 둘이 개인과 개인이 소위 말해 P2P로 거래가 되니 수수료가 뭐 없죠. 그 내 개인 정보도 이게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유출될 걱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을요 신뢰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안 그래요. 그 불법적인 거래로 뭐 아주 이상한 형태로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폐쇄된 실크로드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마약이라든가 총기, 불법 영상물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사는 암흑가의 이 사이트인데 이 팔리는 물건들이 약 10억 달러나 됐어요. 우리나라는 1조 원 이상의 거래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결제 수단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창시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거하고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이곳은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대형 전광판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평균 거래량은 약 5천억 원 정도이고요. 일평균 접속자 수는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고객이 방문한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고객들이 코인원 직원들을 만나서 전문적인 상담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고 코인원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남의 장을 만든 거죠. 가상화폐가 급부상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거래소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다. 국내 4대 거래소는 지난해 수수료만으로 약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거래소는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월 일본에서 발생한 코인체크 해킹 사건. 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투자자들은 해킹으로 580억 엔, 우리 돈 6천억 원을 한순간에 잃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될 때 보안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거래소에서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잘 보셨습니까?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저렇게 맥없이 해킹을 당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는 겁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이 중개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개소는 바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다고 해서 거래 장부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해킹 당하죠. 블록체인 안에서 해킹 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사토시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되길 바랬는데,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처음에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그냥 사고 팔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가상화폐는 실제로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냥 투자하고 뭐 투기하고 이런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 4원이던 비트코인은 2011년 초에 1,000원, 1달러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2017년 초에는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말에는 얼마였죠? 2천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이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래대로 각국 정부는 이거 투기다, 이 거품이다 라는 경계심을 갖고 막 이렇게 주시하기 시작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다들 깜짝 놀랐을 텐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버리겠다, 그런 발표를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토시가 처음 제안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도 실제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10분쯤이 지나야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게 만들어낸 채굴하는 게 그게 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각종 여러 개의 화폐들이 나오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약 한 1,500개쯤 되는 이런 알트코인이라는 게 막 나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상화폐가 속속 더 많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실제로 이렇게 가치도 있고 발전할 소지도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좀 의심스럽고 허접한 것도 많아요. 대체로 허접한 거가 많다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사실 때는 아까 비디오에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석도 해보고 또 거래소의 전문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항상 뉴스에서 용어만 뭐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뭔지 조금 알겠는 그런 기분인데요. 자, 이쯤에서 강의원 초반에 말씀하셨던 문제로 이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지금 기존의 법정 통화를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화폐가요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이렇게 물물게 하듯이 이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으로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가치가 얼마다라는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고 또 이게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를 수도 하는 그런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가 그렇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값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값이 이렇게 덜쭉하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정 화폐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배경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좀 해도 될까 하는 점일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제라도 가상화폐를 사면 어떻게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나요? 그게 참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뭐 40배 올라간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요. 또 정부가 지금 그런 투기나 이렇게 최근에는 이게 또 피라미드 사기가 이게 많이 들러붙어 가지고 뭐 이 좀 잘 모르시는 어르신네들한테 이걸 막 팔아갖고요 피해가 속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게 앞으로 사시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제 각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각국이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투자를 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줄지도 모르지만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좀 어렵죠. 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참 놀랍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또 활용 가능성이 참 무궁무진해 보여서 이 가격 변동이 극심한 가상화폐를 사는 것보다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워낙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요즘에 이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집중을 하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회를 바꿀 21가지의 기술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5년 뒤에는 뭐 2023년 그때쯤 되면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으로 세금을 거둘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2027년에는 세계 총 생산의 10%가 블록체인으로 저장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금지했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13차 5개년 계획 안에는 블록체인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블록체인을 미래의 중요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각종 스타트업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에 아브라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이 있다.
아브라는 더 나은 송금 앱이라는 영문의 줄임말로 국제 간 송금 거래 앱을 개발하는 회사다. 창업주는 20여 년 전 검색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를 개발하며 인터넷 혁명을 이끈 발히트 씨다. 그가 이 회사를 만든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 때문이다. Public blockchain like Bitcoin is that it eliminates financial intermediaries from all kinds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case of sending money, you can do it without a bank or a financial intermediary or without Western Union. And it's just person to person. Button again, and I can choose.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한 송금 애플리케이션은 비싼 수수료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국제 간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ut if I want to send my won to somebody else in another country, I can press send, and I can send that money to an Abra user by typing in their phone number. Basically, a global foreign exchange service for cryptocurrency and fiat currency in one smartphone application.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된다. 일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주로 사물 인터넷과 연동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다. 얼마 전 이곳에선 재미있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주주들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기 신고와 등록, 찬반 투표, 의결 확인까지 할 수 있었다. 투표 결과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면서도 속도도 빠른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結果の確認としてはブロックチェーン上からデータを取ってきて集計を行って画面でリアルタイムで見えると。 이는 소액 주주의 참여 확대로 이어져 상장 회사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大株主の方が多くの票を持っていて、小口で持っている方は、投票権が少ないという形なので、それをコインに当てはめることで、改ざんできない形で投票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を特徴を生かして作りました。 텍사스주의 수도인 오스틴시. 2년 전 세계적인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가 철수했다. 교통당국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우버의 철수 후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지역의 운전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 아케이드 시티다. I am. Nice to meet you. I'm Yamsun from KBS. Yamsun, hi. Nice to meet you. 이 회사는 우버를 대신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I'm setting up the. 우버 운전자 출신인 창업자 데이비드 씨. 그의 목표는 우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Uber is going to do an IPO next year. And the founders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rporation are going to make millions or billions of dollars, and the drivers are not going to get any of that. 1년 전부터 아케이드 시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 리치 씨. 그는 차량 요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있다. I can receive Bitcoin, Ethereum, Dash. That's the cryptocurrencies that I can currently receive. So that I received Bitcoin was on February 18th. And at that time, the Bitcoin was worth $14. Okay. 기존의 우버 운전자들은 요금의 30%에서 40%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만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기사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아케이드 시티를 사용한 후부터는 이런 불평등한 수익 분배 구조가 개선됐다. We don't have to pay anybody our cut. Like, there is no cut. We get 100% of the money. There's no money going to Arcade City. Arcade City is just a community giving riders a way to choose their driver, choose their transportation, and giving the drivers an opportunity to make money without anyone putting their hands in their pocket. 우버와 같이 공유 경제 모델을 표방했던 기업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김으로써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아케이드 시티는 블록체인이야말로 진정한 공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The future of the sharing economy will be shaped by decentralized marketplaces that are owned and operated by the participants themselves, the drivers and the riders in our case. Arcade City is currently the only example of someone who is active in the marketplace of today. 예, 블록체인 기술의 몇 가지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셨죠.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공개형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다른 거는 폐쇄형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누구나 거래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고 또 그 내역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말하는데요. 특정 기업이나 내부 망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인정 방식을 통해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되거나 이렇게 융합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을 배제해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 깜짝 놀랐어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금융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R3CEV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방크 같은 거대 글로벌 은행들이 회사를 공동 창립을 해서 만든 건데요. 이전에는 A은행하고 B은행의 거리가 많이 일어나면 그걸 중간 결제원에서 하루 단위 거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상계 처리를 해서 딱 이렇게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그 중개해주는 그 사람들 비용은 없어지고 그냥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바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런 중간 결제 과정을 없애버려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글로벌 유통기업에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게 유통에서도요. 이게 중국의 농장에서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를 슈퍼마켓에 진열 때까지 이렇게 가져올 때는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사료를 어떻게 먹여서 어떻게 키웠는지 그 기록도 다 될 거고 또 돼지가 언제 도축이 돼서 언제 고기가 돼서 우리 백화점에 나타났는지 이 유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블록체인에 딱 이렇게 기록을 해둔다는 말씀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부분의 직원이 청년들인 이 회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전자지갑과 비트코인 ATM기를 개발한 곳이다. 이 기계는 이제 비트코인 ATM인데요. 기계를 통해서 현금을 주고 바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내서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일단 구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할 만큼의 금액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기 지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은 제 주소가 기계에 입력이 됩니다. 현금 10,000원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 앱에 보이시는 것 같이 바로 비트코인은 전송이 되고 제 현금은 기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연구한다. 특히 기술 특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됐다.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다 걸쳐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증 서비스도 있고요, 아이디 서비스, 저작권 관리 서비스, 또 뭐 멤버십 관리나 멤버십 포인트 관리 쪽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관련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저의 걸음걸이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걸음걸이 수 등 각종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수집하기 위한 시범 테스트가 한창이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거쳐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못하는 기관도 있고요. 이렇게 수집한 건강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사나 환자의 정확한 의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원조가 되지 않는 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지금까지 약 30건이 넘는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국내 대형 카드사와 손잡고 만든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이제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싶을 때 PC로 가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은 후에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PC와 연동 없이 실제로 이제 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9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의 로그인 서비스는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접목한 후 5단계로 줄어들었다. 최대 10분이 걸리던 로그인 시간도 2분으로 단축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저런 이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PC에서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이제 비용이 이제 보안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꽤 많은 연간 이제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제 개선된 시스템으로는 10% 정도의 운영 비용으로 이제 감축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응용을 보셨는데요. 블록체인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정치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딱 적용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이 선거, 투표하는데 이런 데 적용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는 조작이나 해킹이 근본적으로 안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투개표 조작을 하는 이런 의혹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죠. 이미 스페인과 호주의 일부 정당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지난해 첫 발을 내디뎠다고 그럽니다. 경기도가 지원했던 주민 제한 공모 사업 결정을 위해서 주민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체 대표들만 이렇게 모여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함으로써 구성원 전체가 이렇게 투표에 참여를 해서 개개인이 원하는 복지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30년 만에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흔히 블록체인을 두고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 큰 잠재력을 가진 IT 강국입니다. 2020년을 앞두고 블록체인을 앞세워서 찾아온 이 IT 혁명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약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좀 더 실용적이고
보편성 있는 한국형 블록체인을 개발할 것을 과감히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